저는 72살입니다. 35년간 농협은행원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29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전세금, 손주 교육비, 딸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줬습니다. 제 낡은 옷은 10년째 입어도 딸에게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제 밥은 굶어도 손주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손주가 건넨 카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펼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아무도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실 때가 됐어요. 사위가 먼저 웃었습니다. 딸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잖아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35년의 희생이 이런 웃음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35년간 농협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딸 민지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딸의 집은 서울 노원구에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30평 아파트입니다. 3억 원짜리 전세금은 제가 다 보태줬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10살 준호와 7살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립니다.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위 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인 사위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큽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텔레비전 야구 중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딸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48살인 딸은 간호사입니다. 제가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줘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밥 곧 차릴게요. 웃고는 있지만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양옆에 달라붙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카드 준비했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청 재미있는 카드예요. 서연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사위 진수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서울 집값 많이 올랐죠?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강북 아파트도 5억은 되겠네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제 아파트는 최근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딸이 만든 잡채와 불고기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손주들 밥을 먼저 떠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 먼저 먹어.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분홍색 봉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자, 할머니한테 드려. 준호가 저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카드 겉면에는 카네이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카드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제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도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실 때가 됐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엄마 없이 살고 싶어요. 카드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 진수가 먼저 터졌습니다. 크아, 어머님 표정 좀 보세요.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딸 민지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농담이에요. 하지만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있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손주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엇이 웃긴지도 모르면서 어른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랐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5년간 은행 창구에 앉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집도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엄마,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 사위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농담도 못 받아들이시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 민지가 남편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진수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눈을 부라리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좀 피곤하구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카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아무도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실 때가 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30년을 산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입니다. 이 집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9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 옷은 10년째 입어도 딸에게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제 밥은 굶어도 딸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카드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짐이에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어버이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은 아침이었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언제부터 딸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니 5년 전부터였습니다. 딸 민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위 진수가 음식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진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리 학원도 다녔고 사업 계획도 다 세웠어요. 다만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2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수 오빠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2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알았다. 도와줄게. 그렇게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35년간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농협은행원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 가족이 잘 되는 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음식점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2억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생활이 힘들어졌다며 매달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만 50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똑같았습니다. 50만 원씩 5년입니다. 계산해보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주들 학원비도 제가 댔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2년 동안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딸 부부가 전세를 옮길 때였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올랐어요.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위차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당장 차가 없으면 출퇴근을 못합니다. 5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올 초에는 준호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이 꼭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대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난 5년간 딸에게 준 돈이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음식점 창업 자금 2억 원, 전세 보증금 차액 5천만 원, 월 생활비 3천만 원, 손주 학원비 2,400만 원, 차 수리비, 노트북, 이것저것 합쳐 2천만 원, 6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3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은 어땠을까요? 2년 전 준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딸네 집에 갔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를 도우려고요. 케이크도 들고 갔습니다. 30만 원짜리 케이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진수 동생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진수 어머니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이거 내가 아침부터 만든 거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죠. 제가 가져온 케이크는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케이크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 네. 준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세배돈을 준비했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봉투에 넣었습니다. 총 100만 원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갔더니 이미 세배가 끝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진수 오빠 부모님 먼저 뵀어요. 엄마는 좀 늦게 오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들에게 세배돈을 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인사는 했지만 성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받자마자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예요? 민지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와, 50만 원이네. 얘들아, 할머니한테 다시 인사드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먼저 드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민지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세배돈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떡해. 그리고 장모님은 돈이 어디 그렇게 많으신가?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연금으로 사시는데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준 돈이 부담스럽다고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부담스럽다고요? 발소리를 내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병원 당직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진수 오빠도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엄마, 119 부르시면 안 돼요? 아니면 택시 타고 가시든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80살 김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며칠째 안 나서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김할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비까지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집에 돌아와서도 김할머니는 3일 동안 와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80살 할머니가 72살인 저를 돌봐준 겁니다. 제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나았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나았다.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에 봬요. 바빠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한마디였습니다. 어제 어버이날 카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민지 지갑을 본 적이 생각났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민지가 화장실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펼쳐진 지갑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문자 메시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최진수님, 2차 연체입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위가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것도 갚지 못할 만큼 많이요. 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1달 전 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돈이 들어옵니다. 네, 확실합니다. 1달만 더요. 무슨 돈이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제 민지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눈밑이 살짝 파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민지야, 눈밑이 왜 그래?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조심해야지.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민지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사위의 대출 독촉, 큰 돈이 들어온다는 전화, 딸 얼굴에 멍, 그리고 어제 그 카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챙겨야겠다고. 3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6억 5천만 원을 딸에게 줬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저는 가난한 노인이 아닙니다. 제게는 아직 돈이 있습니다. 서울집이 5억 원입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 저축, 퇴직금까지 합치면 1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딸은 모릅니다. 저를 가난한 연금 생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한 겁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요. 어버이날 다음날 오후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각종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농협 통장, 예금 잔액 8천만 원, 우체국 통장, 적금 잔액 5천만 원, 증권사 계좌, 퇴직금으로 산 채권 1억 2천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 잔액 2억 3천만 원. 2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으로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7천만 원은 딸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총 자산을 계산했습니다. 통장과 증서에 있는 돈이 4억 8천만 원. 이 집의 현재 시세가 5억 2천만 원.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입니다. 제가 3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저를 가난한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한 겁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딸에게 준 돈이 6억 5천만 원, 남은 돈이 3억 5천만 원, 여기에 집을 팔면 8억 7천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었습니다. 첫째, 딸 계좌로 가는 자동이체 모두 해지.
둘째, 유언장 변경. 셋째, 집 매물 등록. 넷째, 세보금자리 찾기.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죽어도 죽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농협 지점입니다. 35년을 다닌 곳이라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자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후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래. 업무 좀 볼 게 있어서 창구에 앉았습니다. 딸 계좌로 가는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싶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거 맞으시죠? 맞아요. 그거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클릭 몇 번에 5년간 이어진 이체가 멈췄습니다. 이제 딸은 더 이상 제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통장도 해지하고 싶어요. 아, 딸분하고 같이 쓰시던 비상금 통장이요? 네, 그거요. 그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쓰는 통장이었습니다. 해지하시면 잔액은 어디로 보낼까요? 제 개인 통장으로 주세요. 1,0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는 60대 중반입니다. 남편 친구였던 분입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을요.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들을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다고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ATM으로 생각하는 경우요. 제 재산을 모두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확실하십니까? 한번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손주들도요? 손주들에게는 신탁으로 남길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18살이 되어서 본인 의지로 할머니를 찾아오면 그때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가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날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이제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딸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요.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아, 어느 집이신데요? 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30평형이시네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5억 정도입니다. 5억 2천만 원에 나갈까요? 한번 내놓아 보시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물로 나갑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잘 안 팔리는데 이 집은 상태가 좋아서 빨리 나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산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했고 딸을 키운 집입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소파에서 남편이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기 식탁에서 딸이 숙제를 했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집입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제주도는 항상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 매물을 봤습니다. 조천읍의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바다 도보 5분 거리, 마당이 있고 방이 2개입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작지만 아늑한 부엌, 마당에 심을 수 있는 꽃밭, 여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그 집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보러 가겠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결혼하기 전 쓰던 책상을 치울 때 가져온 것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들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접힌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펼쳤습니다.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배팅왕 마이너스 로그인 아이디 초 2234, 비번 럭키 7777. 아래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00만 원 입금, 1000만 원 출금, 2000만 원 입금. 이게 뭘까요? 배팅왕이라니. 혹시 도박 사이트인가요? 초이라는 이름. 최진수입니다. 사위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가 도박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몇 천만 원씩이요. 다시 쪽지를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러면 사위는 3년 전부터 도박을 해온 겁니다. 2억 원을 받아서 음식점을 차렸다던 게 3년 전입니다. 음식점이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혹시 그 돈을 도박으로 날린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돈 2억 원이 도박으로 사라진 거라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쪽지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도박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본 대출, 독촉 문자, 곧 큰돈이 들어온다던 전화, 민지 얼굴에 멍,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도박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으려고 제 돈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게 제 집을 파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버이날 카드도 계획적인 것일지 모릅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언제 오셔서 서명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사무실에 갔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서울시 강북구 소재 아파트 및 모든 예금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딸 김민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손주 최준호, 최서연에게는 신탁 형태로 각 5천만 원씩 남깁니다. 단 만 18세 이후 본인의 의지로 할머니를 찾아올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박순자, 이제 끝났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게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10개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생활비 이체가 안 됐어요.
은행에서 해지됐다는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집 계약하고 싶어요. 네. 안 보고 하시게요? 사진으로 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주도로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주행 편도 돌아올 표는 끊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남편과 찍은 사진, 딸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도박 쪽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남길 편지입니다. 민지에게 엄마는 제주도로 간다.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한다. 35년간 너를 위해 살았다. 이제 72년 인생 중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다. 생활비는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집도 팔았다. 유언장도 바꿨다. 엄마 재산은 내게 가지 않는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라. 만약 엄마가 정말 그립다면 3개월 후에 연락해라. 단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엄마.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사진첩, 중요 서류 모두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는 9시 출발입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벌써 15번째 전화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20개가 넘게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따뜻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조천읍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대문,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부엌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방은 2개, 화장실은 1개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 집이 팔리면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사진첩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5분을 걸으니 바다가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은 얼마만일까요? 서울에서는 매일 딸 걱정, 손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 바닷가 쪽 집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혜숙이라고 해요. 박순자입니다. 강혜숙은 마을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말을 멈췄습니다. 혜숙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요. 혜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과거를 안 물어요. 다들 각자 사연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부터 혜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했습니다. 가끔 혜숙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혜숙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관심 있어 보입니다. 사흘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하겠대요. 5억 2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팔리는구나. 이제 서울과 완전히 이별하는구나. 잔금은 언제 치르나요? 2주 후입니다. 2주 후면 5억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주도 집잔금 2억 원을 치르고 3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예금 4억 8천만 원까지 합치면 8억 원입니다. 72살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켰습니다. 2주 동안 꺼놓았던 겁니다. 문자가 100개가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전화 부재중이 50개였습니다. 민지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생활비가 안 들어와요. 은행에 갔더니 계좌가 해지됐대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에 갔더니 이웃이 제주도 갔다고 하던데요. 진짜예요? 사위 진수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장모님, 연락 좀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합니까?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낸 겁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순자님께 부탁하신 대로 따님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언장 변경 사실과 재산 내역을 알렸습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딸이 알겠구나.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딸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흘 후였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니? 이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한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11억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래, 11억 있다. 민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뭐?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니? 더 잘해줬을 거야?
아니면 더 많이 뜯어갔을 거야? 엄마, 내일 바닷가 카페로 와. 거기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피곤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가 문 밖에서 한참 서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입니다. 저는 바닷가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앉아라. 민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버이날일. 정말 미안해요. 그게 농담이었다고 해도 너무했어요. 농담?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정말 농담이었니?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어?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지에게 준 돈 내역입니다. 이거 봐라. 민지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음식점 창업 자금 2억 원, 전세 보증금 차액 5천만 원, 월 생활비 5년간 3천만 원, 손주 학원비 2,400만 원, 기타 잡비 2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이다. 5년 동안 내게 준 돈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그래, 많이 줬지. 근데 너는 뭘 했니?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를 집 구석에 앉혀놓고 손주 생일에 투명인간 취급하고 독감 걸렸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요양원 가라는 카드를 줬지. 엄마, 그건 뭐? 변명하지 마.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수 오빠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5년을 기회였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짓밟았어. 엄마, 민지야, 내가 조건을 줄게.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전화해라. 단, 돈 이야기는 일체하지 마. 그냥 엄마 안부 묻고 내 이야기하고. 그렇게 3개월을 버텨봐.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 3개월 동안 너희 힘으로 살아봐. 내 도움 없이. 그리고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엄마. 꼭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진수는 당분간 만나기 싫다. 전화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 와.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꼭 연락드릴게요. 매주요. 믿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민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딸이 정말 변할지 아니면 다시 저를 실망시킬지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순자가 아니라는 것. 72년 만에 찾은 제 자존심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해숙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시장 가요. 집에 꽃나무 좀 심고 싶어서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 가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처음 몇 통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민지는 병원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바다는 어때요? 좋다. 매일 아침 산책해. 친구도 생겼어요? 응, 해숙이라는 분이랑 친해졌어.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한 번도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해숲과 차를 마시고 마당에 꽃을 심고 책을 읽고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8주째 되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제주도에 가도 될까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제 올 거니? 내일이요. 알았다. 다음 날 오후 3시입니다. 민지가 다시 제 집 앞에 섰습니다. 2개월 만입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와. 이번에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민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이혼하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수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엄마, 사실은 민지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최진수 명의 1억 5천만 원, 이자율 연 24%, 불법 사채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대출 내역서, 이번에는 5천만 원, 이자율 연 30%, 계속 넘겼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모두 불법 사채였습니다. 총 얼마니? 2억 3천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니? 도박 빚이에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였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2억 원으로 음식점 차렸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이요. 처음에는 이겼대요. 5천만 원을 땄대요. 그래서 계속했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었어요. 음식점은 한 달 만에 망했어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수 오빠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도박에만 빠져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사위가 민지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장모집 빨리 팔아야 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내가 장모 설득 못하면 너 죽는 줄 알아. 오늘까지 3천만 원 안 구하면 손가락 잘린다.
장모한테 무릎 꿇어서라도 돈 받아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장모 기분 나쁘게 해. 그래야 요양원 보낼 명분이 생겨. 집 빼앗아서 빚 갚는 거야. 어버이날 카드. 그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시킨 거였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진수 오빠가 시켜서 한 거지만 저도 거절했어야 했어요. 왜 거절 못했니? 때렸어요. 민지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파랗고 노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너를? 네.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도박 빚이 늘어나면서 성격이 변했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때렸어요. 제가 엄마한테 돈 안 받아오면 더 때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맞고 살았다니. 아이들은 몰라요. 낮에는 안 그러니까요. 밤에만 그래요. 민지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술집에서, 호텔에서, 거리에서 외도도 했어요. 도박으로 만난 여자래요. 그 여자도 도박꾼이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민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안 들어오니까 미쳐버렸어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때렸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어요. 집에? 네, 아이들 앞에서 난리 쳤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때 아이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경찰 불렀어요. 사채업자들은 도망갔고 진수 오빠는 집에서 나갔어요. 그 뒤로 안 돌아왔어요. 민지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피해자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엄마를 모욕했잖아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갔어요. 진수 오빠 눈치 보느라. 손주 생일 때도 엄마를 뒷전으로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지를 봤습니다. 제 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실망.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너도 가해자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남편한테 맞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범죄야. 하지만 엄마한테 한 짓은 내 선택이었어. 네. 남편이 시켰어도 거절할 수 있었어.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하지만 안 했지. 민지가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 이혼해.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아. 엄마가 도와줄게.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아니, 들어봐.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일어서 봐. 엄마 도움 없이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혼자 살아보는 거야. 그게 할 수 있어? 할게요. 1년 후에 내가 정말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때 엄마가 아이들 교육비는 다시 대줄게. 그리고 진수가 진 빚. 그건 내 책임 아니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 그 돈은 엄마가 낼게.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하지만 내 생활비는 안 돼. 그건 내가 벌어야 해.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 방학 때 제주도로 보내. 할머니가 한 달씩 볼게. 정말요? 응, 손주들은 잘못이 없잖아. 민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도 민지를 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딸일까요? 마른 몸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잘 먹고 다녀. 네, 엄마. 맞지 마. 안 맞을게요.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 네. 그날 밤 민지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를 공항에 바래다 줬습니다. 1년 후에 보자. 네, 엄마. 꼭 잘할게요. 믿는다. 민지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도박빚, 협박, 폭력. 딸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딸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배신한 것, 그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정은 이겁니다. 도와주되 다 안 준다. 손 잡아주되 업어주지 않는다. 믿어주되 다시 확인한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도박빚은 변호사가 해결했습니다. 불법 사채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병원 야간 근무를 늘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 일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에 손주들이 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아이들은 매일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웃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울었는데 지금은 웃어요. 그래. 네, 아빠 없어도 괜찮대요. 우리 셋이 힘내면 된대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한 달 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겨울방학에 또 와. 약속? 9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혼 확정됐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전세금은 제가 대출받았어요. 엄마 돈 안 썼어요. 잘했다. 힘들지만 할만해요. 아이들도 잘 따라와줘요. 민지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지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왔습니다. 셋이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의 딸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해물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밤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뭘?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엄마가 왜 화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면 됐어.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대등하게.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너는 너 인생 살고,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그게 진짜 가족이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매일 바다 보고 책 읽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민지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버이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욕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ATM이 아니라 박순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의존적인 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서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72년 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